앞에서는 통계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통계학은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겠죠. 어떤 문제점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가입니다. 거지와 왕자, 톰 소야의 모험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대. 하나는 lies,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고, 하나는 damned lies.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논리적인 거짓말. 무슨 얘기냐면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 거짓말은 통계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단계가 1단계 가장 간단한 거짓말, 2단계 좀 논리적인 거짓말, 제일 3단계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나쁜 거짓말이 통계라는 얘기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은 영국의 수상 벤자민 디즈데일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 디즈데일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었는데요, 소설가였고, 이분의 글을 다 파악해 본 결과 이 디즈데일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결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뭔가 착각하고 이 말을 디즈데일리의 말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해서 많은 사람이 추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그건 여기랑 관련 내용이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인 중 90%는 이 말이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사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크 트웨인이 숫자, 통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인은 거짓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고, 거짓말에 대해서 나쁘다고만 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인 면도 많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통계는 그럼 어떤 함정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산이 95억이라고 201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약 300명이고요. 매년 재산을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2013년 통계자를 봤더니 평균이 95억이래요. 근데 95억에서 이라 굉장히 큰 건데, 또 여기 가만히 뒤집어 보면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신고해요. 비상장 주식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액면가 5천으로 신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95억이 아니라 훨씬 이거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1인 평균 재산은 95억이다. 떼부자다. 서민은 아무리 한 푼 두 푼 피눈물 나게 모아봐야 몇 억 모으기도 힘들다. 국회의원은 원래부터 부자이거나 당선 이후부터 돈을 모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원래 부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 회의 준말이니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백성의 고달픈 삶과는 동떨어져 있나 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전체로 보면 약간 후반부는 지금 주관을 담았지만 기본적으로 95억이란 게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이것은 진실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도둑놈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그리고 진짜 국회의원 재산은 95억일까요? 평균은 산술 평균을 내면 95억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국회의원의 재산을 대표할까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추적을 해봤어요. 이것은 확실히 95억 확인됐고, 이것도 평균 29억 확인됐는데 이 숫자는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100%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2007년에는 143억이었고 평균 재산이, 2013년에는 95억이었고 2015년에는 29억이었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07년 143억, 2013년 95억, 2015년 29억. 국회의원 재산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국회의원은 마주 부자였다면 지금의 국회의원은 중산층화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이 숫자는 명확하게 맞지만 이 말이 전체적인 맥락에 틀릴까요? 맞을까요? 글쎄요. 다음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국회의원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그 자료를 다 모아서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분포를 만들었어요. 막대 그래프죠.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더니 0 이하도 꽤 있었고 제일 많은 사람이 0에서 10억까지였습니다. 약 한 135명쯤 되죠. 그 다음에 10억대, 즉 10에서 20억 사이가 약 한 75명쯤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분포를 이렇게 선으로 스무드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다가 사라져요. 사라지다가 기타가 4명인데 200억 이상이 4명이고요. 그걸 표시하면 여기 저기 멀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은 정몽준 의원이었고 이분의 재산은 2조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정몽준 의원 1명만 2조고 나머지 299명이 모두 가난해서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산술 평균이 얼마가 나올까요? 산술 평균은 2조 나누기 300을 하기 때문에 약 67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합니다. 한 명만 부자예요. 그래도 평균 재산은 67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얼마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산술 평균 95억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2013년도에 조사해 봤더니 많은 사람은 3%일 뿐이고 나머지 97% 대부분은요 이 95억보다 적습니다. 즉 분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95억은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3% 즉 300명 중에 3%니까 9명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재산을 95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통계학의 함정 중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면 진짜 평균 재산이 95억이 맞을까?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산술 평균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극단적인 한 사람의 재산에 의해서 이분에 의해서 재산이 평균 재산 67억이나 올라가는 희귀한 일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22명의 학생의 점수입니다. 이것을 제가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어요. 즉 막대 그래프로요. 그랬더니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구간을 여기는 10 단위로 했죠. 여기는 구간을 13 단위로 했고 출발점은 여기가 40 이하, 여기는 50 이하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점수 분포가 좋다. 자 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성적이 좋은 사람도 좀 있고 성적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이것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를 똑같은 자료를 이용해 또 다른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46 이하 그 다음에 46부터 50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좀 수평에 가깝죠? 동일한 자료를 이용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양극화를 강조하고 싶다면 이것만 보여주면 될 거고, 아니다, 양극화 없고 굉장히 성적인 분포가 고르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통계학의 가장 큰 함정은 동일한 자료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피겨,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말장애가 숫자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숫자나 통계에 빠지면 그 숫자 뒤에 있는 진정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글은 통계의 기초는 수학이지만 왜 수학이라는 것은 매우 객관성이 유지되는 것이죠. 통계는 숫자가 모아져 있으니까 숫자의 모음, 즉 객관적인 것이 다 모아져 있는 것인데 이 객관적인 게 모여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 내용은 과학이에요. 즉 객관적인 게 모여서 객관성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예술이기도 합니다. 예술이기도 한다는 얘기는 동일한 자료로도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계는 의심해야 된다. 특히 이해 당사자가 낸 통계는 더욱 의심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울증 환자가 진짜 많이 나온 건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약사들이 우울증 약을 팔기 위해서 우울증 환자의 통계를 갑자기 일부 언론에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약회사에서 이에 당사된 제약회사에서 우울증 환자에 대한 보고를 냈다면 그런 통계 자료는요 굉장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결국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통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통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힘있고 부자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또는 왜곡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를 대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대는데 그 중에서 쉬운 것은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다면 힘없고 부자가 아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에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걸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자료에 접근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어려운 통계 기법을 이해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통계자를 이용하고 아주 전문적인 기법을 이용한 그리고 권위가 있는 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이럴 경우에 거짓말이 되더라도 그를 반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를 수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통계 자료를 볼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의심해 가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